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리플이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재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고 하루 만에 2분기 언제든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재통보를 하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보여지는데요. 동시에 SEC는 재판이 불가능한 일정을 통보를 했습니다. 2024년 4월 15일에서 19일, 5월 1일에서 7일, 5월 27일에서 31일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가능하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 재판이 무슨 재판인지 혼동이 있으실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토레스 판사가 약식 판결 요청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하나는 리플의 기관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는 미등록 증권 혐의가 인정된다. 두 번째가 프로그래믹 XRP 거래는 미등록 증권 거래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의 미등록 증권 거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붙인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판결을 내렸던 이유가 SEC가 그렇게 카테고리화해서 쟁점 사항을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따라서 토레스 판사는 SEC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판결을 나누어 내렸었고요. 특히 그녀가 기관 판매에 대해서는 미등록 증권 혐의로 보았기 때문에 기관 판매의 미등록 증권 거래에 있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그리고 크리스 라센의 방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통해 진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보아야 하겠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부당이득금 지급 명령을 받게 되면 그 당시 판매 수익과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되거나 혹은 민사벌금에 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 당시 판매 수익과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게 되면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르고 또 금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납부해야 하는 이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서 리플의 향후 재정적 안정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측이 재판이 가능한 그리고 불가능한 날짜를 통보함으로써 법원은 공식적인 재판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간 항소 신청이 승인이 되든 안 되든 리플 측에서는 본 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에 대한 재판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SEC 재판 담당 선임 변호사를 맡고 있는 파스칼 게리어의 사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리플과 SEC 약식 판결에 대한 책임론에 의한 사임인 것인지 혹은 개인 사정에 의한 사임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선임 변호사의 사임이라 조금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소식이고요. 이번 중간 항소 신청까지 마무리하고 떠나기는 하지만 사실상 SEC 변호인들은 줄곧 법 앞의 위선, 또 계속해서 논점에 대한 말바꾸기 등을 통해서 개선된 것이 전혀 없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말도 안 되는 소송을 억지로 끌고 온 그들의 어깨도 보통 무거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사임은 선임 변호사가 아닌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 본인이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비록 지금은 약식 판결 이후 선임 변호사의 사임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으나 중간 항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코인베이스의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면 사임의 가능성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물론 게리 겐슬러는 지금 사임할 생각이 전혀 없고 또 본인의 행보에 합리성을 스스로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판결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얼마 전에 보다 못한 공화당에서 겐슬러 해임에 대한 법안을 올렸었습니다. 물론 해당 법안의 표결을 거쳐야만 하고 또 상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동의를 얻어야 진행이 되는 만큼 해임의 가능성 역시 그리 쉽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미국의 대선과 여러 환경들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존 디튼 변호사가 한 라이브 영상에서 한 참여자가 리플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XRP를 미국 밖에서는 직접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존 디튼 변호사는 미국 SEC의 관할권이 미국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리플 XRP는 해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그동안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XRP 해외 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사업의 95%가 미국 밖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구독자분들도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리플이 미국 내에서 기관에게 XRP를 판매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특히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의하면 리플이 직접적으로 기관에 대한 판매는 증권 거래인 만큼 별도의 프로세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 해당 라이브 영상에 참여했던 XRP 한 커뮤니티가 리플이 해외 기관에 XRP를 판매할 수 있다면, 가령 리플이 영국은행에 XRP를 판매했다면 영국은행이 미국 기관에 ODA를 위해서 XRP를 판매할 수 있지 않느냐 가설을 제기했고요. 즉 리플이 해외에 판 XRP가 다시 리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다른 기관으로 팔린다는 가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존 디튼 변호사는 법적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과 함께 ODA과 관련해서는 기관들이 XRP를 증권이 아니라 브리징 통화로서 인지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전에 겐실러 위원장이 MIT에 있을 때 한 연설을 인용했는데요. 겐실러 위원장이 MIT에 있을 때 영국은행이 미국은행의 XRP를 매각하면 관련 기관이 3초에서 5초 동안만 XRP를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투자 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즉 ODA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송금 결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투자 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인데요. 어쨌든 현재 95%의 ODA 판매가 미국 밖에서 오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리플의 매출에는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장에 있는 만큼 ODA 관련해서는 미국 내에서의 기관에 대한 XRP 거래에 대한 방법적인 안들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 EQS 재판이 마무리가 되면 리플 측에서도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안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게이트 허브와 그리고 XRP 레저 랩스의 파트너십으로 XRP 레저가 스위프트,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14개 자산에 대해서는 XRP 레저를 통해서 디파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접근성이 더 용이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바로 게이트 허브와의 파트너십이다 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4개 자산 중에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XRP를 구매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XRP와 1대1로 연동되는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파트너십은 다양한 자산을 XRP 레저로 끌어들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XRP에 대한 채택 역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